77기 3차 인사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저희는 먼저 애자일 개발 방법론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추가 구현사항과 프로젝트 설명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채택하면 이렇게 아틀라시안이 제공하는 컨플런스, 지라 소프트웨어, 빅버킷이 하나처럼 이어지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 발주를 받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회의를 컨플런스에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프로젝트 목표 그리고 프로덕트 백로그 이것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백로그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개발 우선순위 같은 건데 개발자들의 관점에서 쓴 테크니컬 스토리와 고객의 관점에서 쓴 유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회의 보시면 이렇게 릴리스 계획에 보면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그리고 표준 환경 세팅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프린트 맨 처음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전부 이제 유지 보수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개발을 진행해야 됩니다. 개발 중에 이런 설계가 수정이 되고 테이블이 수정이 되고 칼럼이 수정되고 이렇게 하면 고생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주마다 진행되는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스프린트 계획회에서는 이번 스프린트에서 진행할 백로그들 이런 것들을 정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스프린트 진행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제 앞선 주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스프린트 진행 회의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추가 요청 사항이 있다든지 그리고 추가할 프로젝트 백로그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팀원들과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데일리 스크럼을 작성을 해서 어제와 오늘의 진척도를 스스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프린트가 끝나면 이제 스프린트 리뷰를 작성하면서 객관적인 스프린트의 결과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회고록을 통해서 이 3LS를 작성해서 차기 스프린트나 개인적인 성장 동력에 반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 작성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이 프로젝트를 돌이켜봤을 때 이런 점이 좋았고 아쉬웠고 했던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엄청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품 요구사항 이런 것들과 파일 목록도 다 컨플루언스에서 관리를 합니다. 특히 여기 이 개발 표준 문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백로그에서 나왔던 표준 환경 설정 거기서 이제 패키지 관리 툴이라든지 빌드 방식이나 API 호출 방식, 네이밍 방식, 폴더 구조 세팅 방식 이런 거를 모두 결정을 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3번의 프로젝트 전부 정확히 지키지는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브랜치를 병합할 때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걸 통일하시고 개발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라에서는 이제 다시 보여드려야 돼요. 네, 다시 보시다시피 지라에서는 이런 백로그들의 진행 현황과 스프린트 현황, 릴리스 배포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 정의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표준 환경 설정 이런 거 하고 특히 이거 아키텍처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작업하는 유즈 케이스들의 작업들을 일일이 여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몇 번째 스프린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릴리스 버전은 몇인지 브랜치는 어디에 커밋이 됐는지 몇 번
풀 리퀘스트 머지가 됐는지 전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돼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왜 안 나와있냐? 컴플러스 연결이 여기 있네. 이렇게 지라에서 아까 봤던 컨플런스 페이지로 또 연동돼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빅버킷에서는 서비스별 커밋 현황과 형상 관리를 진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커밋 현황들인데, 아까 제가 말은 안 했고요. 이렇게 지금 커밋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추후에 설명할 거지만 이제 스쿼시 머지를 통해서 이런 이 커밋들을 전부 하나로 합쳤습니다. 원래는 이게 저희 2차 프로젝트 일부인데 커밋들이 합쳐지지 않고 전부 이렇게 주르륵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합쳐서 확인할 수 있게 병합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빅버킷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빌드 관리, 그런 패키지 관리 툴 이런 방식들을 통일하고 해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이 팀원들 간에 다르게 되거든요. 이게 달라지면 나중에 이제 병합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꼭 통일하십시오. 네, 다음으로 이제 빅버킷에서 아까 1조에서 발표를 했지만 저희도 기플로 전략을 사용해서 브랜치 분기를 하고 팀원들 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부터 이 배달의 민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크게 라이브 서비스로 돌아가는 메인, 개발을 목표로 만든 디벨롭, 그리고 서비스별 작은 기능 단위를 조작하는 피처 브랜치로 나눠 진행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머지 전략, 저희는 이번에 일반 머지가 아니라 스쿼시 머지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것들이 2차 프로젝트에 머지했을 때 커밋들이 이렇게 생길 일부입니다. 이 커밋들이 굉장히 무지개 다리처럼 나와서 지저분한데, 스쿼시로 머지하면 아까 제가 빅버킷 그 커밋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아주 깔끔하게 기록들을 통합해 줍니다. 만약에 뭐 커밋 흔적이 노력의 산물 같아서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머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구현사항과 프로젝트에 적용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프로젝트에 스프링 시큐리티 JWT가 상륙을 했습니다. JWT는 쉽게 말해서 이제 로그인 시 인증된 회원인지를 확인하고 인가에 필요한 토큰을 발행해주는 표준 인증 방식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간단한 동작 원리를 살펴보고 프로젝트에 적용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흐름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로그인 시도를 하면 서버는 DB에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게 이제 있는 회원이면 토큰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그 토큰을 로컬 스토리지나 쿠키에 담아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 토큰이 클라이언트가 뭔가 이제 사원 조회를 하고 싶다, 부서 조회를 하고 싶다 같은 이제 요청을 있으면 그 요청에 같이 그 토큰을 담아서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는 이 해당 토큰이 유효한지, 내가 발행한 토큰이 맞는지 알고리즘 이거 복구화를 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이게 유효하다면 그 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잠시 적용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화면 로그인 페이지인데, 로그인 페이지가 이런 로그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API 호출을 통해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파람으로 이 로그인 URL 향해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그인 페이지 URL 호출이 오면 이 인터셉터에서
이 토큰 검증은 로그인일 때는 토큰이 없으니까 건너뛰게 하고 이 컨트롤러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아까 이 로그인 URL로 매핑이 되면 여기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로그인 서비스에 있는 이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회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반환해서 그 결과가 불린 값 true면 토큰을 발행해주고 아니면 이제 로그인 에러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을 만들 때 아이디와 이제 이 만료 시간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 저희는 타이머 태그로 해야 되니까 30분 작성하겠습니다. 이게 밀리세크고 이게 분 단위거든요. 이렇게 해서 3초가 되는 거고 60분에서 아무튼 이게 30분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트 토큰 이거는 이제 시큐리티 서비스에서 나온 건데 이 크리에이트 토큰 메서드가 실행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서명 알고리즘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 값에 대한 이제 바이트 단위의 시크릿 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크릿 키는 위에서 제가 일단 임의로 설정해놨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안 되고 원장님 강의에서도 보셨다시피 키를 여러 개 설정을 해서 랜덤 값으로 이 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시크릿 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키 하나만으로 설정을 하면 이 키를 털렸을 때는 다른 해커들도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복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키는 여러 개를 두고 그 중에서 하나 값을 항상 랜덤하게 가져와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디와 서명 알고리즘과 시크릿 키를 다 합쳐서 빌드 방식으로 컴팩트해서 리턴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에서는 이 토큰을 받아서 이제 권한 레벨과 로그인 성공 메시지와 함께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단에서 토큰과 같이 그 아이디 요청 그 로그인 성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그 토큰을 받아서 그게 이제 로컬 스토리지랑 쿠키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 베스트 옵션이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베스트 옵션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나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폴저리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페이스북 해킹 그거 당해서 이제 친구가 막 이상한 글을 써서 올리는 거 그런 게 이 CSRF 해킹 방식입니다. 자세한 해킹 방식은 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편리한 로컬 스토리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권한 설정입니다. 그동안 권한이 많이 누락된 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칼을 빼들고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페이지 접근 단계부터 요청 단계, 뭐 본인 직급 미만 이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고 아주 세세하고 체계적인 접근 권한을 적용했습니다. 뭐 휴일 정보는 모두 볼 수 있지만 휴일 정보 추가는 상무 이상만 할 수 있고 뭐 정보 추가는 뭐 대리 이상 할 수 있고 권한부터는 대리 이상 할 수 있고 뭐 인사고과 등록은 부장이나 팀장 이상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중에 프로젝트 시연이 있을 때 실제로 적용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저희 개발 환경입니다. 리액트와 넥스트, 타입스크립트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고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로는 리두스 툴킷 이게 이제 리두서에서 액션을 합쳐서 편하게 코드를 짤 수 있는 좀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비동기 호출을 위한 미들웨어로는 리덕스 사가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CSS는 이제 리액트 MUI, 매추리얼 UI로 통일을 했고 패키지 관리 툴은 npm, 엑시오스 호출은 API 호출은 엑시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이제 국민 세팅인 자바 기반의 스프링 부트 마이바티스 JPA에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된 JWT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고 그래들로 빌드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그래들과 인텔리제이 막 빌드 방식이 있는데 섞어 쓰면 머지할 때 큰일 납니다. 그리고 DB는 이제 오라클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은 노드 JS 16.16 버전이고 NVM으로 노드 버전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시연을 하면서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인 로그인 화면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신입사원 한겨울씨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뭐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굿모닝 한겨울 사원 하면서 현재 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씨는 사원을 입사를 하고 저희 회사에 뭐 언제 쉬는지 휴일도 한 번씩 둘러보고 고난도 뭐 있나 한번 보려고 했는데 권한 관리는 이제 대리 직급부터 열람이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에 급여 기준이라도 좀 보려고 했는데 급여 기준도 못 봅니다. 한겨울 신청 섭섭해가지고 오늘 초과 근무 수당이라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초과 근무 신청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근태에서 제가 제일 주목했던 게 보통은 전부 사원이 조회되게 해놨거든요. 근데 본인 이외의 사람의 근태를 추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제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원을 전부 조회해서 본인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과 근무, 일요일이니까 휴일 근무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9시부터 일했으니까 11시까지 하겠죠. 네, 초과 근무 신청하겠습니다. 초과 근무나 이제 출장 교육은 근태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겨울씨가 인사팀 오늘 날짜로 저요. 잘 안되네요. 그럼 뭐 일단 신청을 했으니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턴에서 대리로 승진한 장글의 대리님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장글의 대리님은 이제 대리의 권한으로 권한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코드 관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급여 기준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그래 대리님은 월요일 쉬려고 연차 신청을 하루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장그래 사원이 오늘 올린 연차입니다. 4월 8일이랑 4월 8일 피곤하다고. 그래서 장그래 사원은 궁금해서 한번 승인 눌러봤는데 역시 대리는 연차 승인 권한이 없네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권한이 높은 우리 부장님, 부장님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오늘 이제 한겨울 사원이 휴일 근무도 하고 고생해서 승인을 해주려고 합니다. 주어가 안 됐나? 그럼 뭐 아쉬운 대로 공가 신청했던 거 이게 클리어를 하고 승인 완료를 누르면 즉각적으로 승인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장그래 대리가 신청한 연차 사용 이것도 이게 바로 뜨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까 상태관리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조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렌더링 될 때 바로 그 스토어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동작이 되진 않아요. 그냥 보여만 준 거라서 데이터는 없는 걸로 됩니다. 장그래 사원의 연차를 승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연차에서 쿼리를 통해서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한겨울 사원은 15개 있는데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14개로 줄어듭니다. 이게 3월달 것까지 다 누적은 되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한겨울 사원이 신청한 연차도 승인을 하게 되면 4월달이랑 병합 합쳐져서 13일 남은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김 부장님도 이 연차 승인 권한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연차를 한번 신청을 하고 아까 PPT를 보시면 이 연차 어디? 근태 이제 관리 페이지에서는 본인 미만만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사부에 있는 부장님이 전산팀에 있는 팀장님 걸 조회해 볼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상사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방금 김 부장으로 연차 신청을 했지만 김 부장 거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당연히 김 부장은 남의 사원의 그 연차도, 아니, 연차래, 근태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최고 권위자인 우리 진양철 대표이사님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진양철 대표이사님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 휴일 정보. 다른 사람들은 조회만 할 수 있었지만 진양철 회장님은 추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 쉬는 날은 대표이사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근태 승인 연차도 똑같이 우리 아까 안 보여줬던 이 상무들의 연차도 대표이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승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무이사는 연차가 20개나 되네요. 기분 나쁘니까 반려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고과 권한은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부팀장 이상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대표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본인 미만의 사원들만 조회를 할 수 있고 우리 상무 고생했으니까 인사고과 등록해 주겠습니다. 보안팀의 진도준 상무 승인되면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권한들을 통해서 페이지 접근 그리고 이런 크루드 권한까지 상세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